문고리를 잡는 순간 이지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2년 만에 돌아온 신혼집이었어요. 아니, 이제는 신혼집이라 부를 수도 없었죠. 남편 박서준이 사라진 뒤 이곳은 그저 비제의 증거이자 악몽의 현장일 뿐이었습니다. 후, 깊은 한숨과 함께 현관문을 밀었어요. 삐걱거리는 소리가 텅 빈 복도에 울렸습니다. 먼지가 쌓인 바닥,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벽지. 지아는 마스크를 고쳤으며 안으로 들어섰어요. 거실 한가운데 놓인 박스들이 보였습니다. 채권자들이 압류하고 남긴 흔적들이었어요. 지아는 천천히 주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싱크대 위에는 설거지도 하지 못한 채 말라붙은 그릇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날 아침, 당신은 뭘 생각했던 거예요? 지아는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흰색 봉투. 지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무 말 없이 사라진 남편이 남긴 한 장의 편지에서 시작된 진실을 향한 여자의 여정이 전하는 조용하지만 강렬한 감동의 사연입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작품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되어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손을 뻗어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또박또박한 글씨로 지아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지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봉투를 뜯는 손이 떨렸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과 통장이 들어 있었어요. 지아는 먼저 편지를 펼쳤습니다. 지아야, 미안해. 이렇게 떠나서 정말 미안해. 설명할 시간이 없었어. 아니, 설명하면 너까지 위험해질까봐 두려웠어. 이 통장을 찾았다면 부디 이해해줘. 나는 도망친 게 아니야. 너를 지키려 했던 거야. 사랑해. 편지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지아는 통장을 집어들었어요. 표지가 낡았습니다. 통장을 펼치자 마지막 페이지에 찍힌 잔액이 눈에 들어왔어요. 10억 원. 뭐? 라고? 지아는 눈을 비비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어요. 10억 원이 그대로 찍혀 있었습니다. 날짜는 남편이 사라지기 이틀 전이었어요. 지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남편은 분명 빚에 쪼들려 사라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사채업자들이 집까지 찾아와 협박했고 신혼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지아는 뷰티샵을 차리며 간신히 생계를 이어왔어요. 그런데 10억이라니. 이게 대체 무슨 돈이야? 지아는 휴대폰을 꺼내 은행 앱을 켰습니다. 통장 계좌번호를 입력했어요. 로그인 실패. 다시 시도했습니다. 역시 실패였어요. 왜 안 돼? 초조함이 밀려왔습니다. 지아는 가방을 뒤져 신분증을 꺼냈어요. 당장 은행에 가봐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똑똑똑.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아는 숨을 죽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문 쪽으로 다가갔어요. 인터폰 화면을 보니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이 서 있었습니다. 박서준 씨 부인 맞으시죠? 잠깐만 문 열어주세요.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습니다. 사채업자들이었어요. 지아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편지와 통장을 재빨리 가방 속에 넣었어요. 아무도 없는데요. 잘못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어제 이사 나간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러 오신 거 맞죠? 문 여세요. 할 얘기가 있어요. 지아는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베란다 쪽 비상문이 열렸어요. 지아는 가방을 꽉 움켜쥐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구나. 지아는 건물 밖으로 빠져나와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가방 속 통장이 묵직하게 느껴졌어요. 10억? 남편은 왜 이 돈을 숨겨뒀을까요? 사랑한다는 말은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이것도 거짓이었을까요? 지아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어요. 서준아, 대체 당신은 누구였던 거야? 다음 날 아침 지아는 은행 앞에 섰습니다.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가방 속 통장을 만지작거렸습니다. 10억이라는 숫자가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게 진짜라면 빚을 다 갚을 수 있어. 새 출발을 할 수 있다고. 오전 9시 은행 문이 열렸습니다. 지아는 서둘러 안으로 들어갔어요. 창구로 가는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젊은 여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지아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내 내밀었어요. 이 통장 확인 좀 해주세요. 제 명의인지 그리고 잔액이 맞는지요. 여직원은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컴퓨터에 계좌번호를 입력했어요. 잠시 후 여직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손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직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아는 불안한 마음에 손톱을 물어뜯었어요. 왜 저러는 걸까요? 뭔가 잘못된 건가요? 5분쯤 지났을까요? 나이 지긋한 남자 행원이 나왔습니다. 과장이라고 쓰인 명찰을 달고 있었어요. 손님, 상담실로 오시겠습니까? 지아는 그를 따라 작은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행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손님, 이 통장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제 남편 거예요. 남편이 제 이름으로 만든 통장이라고 했는데 행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님 명의가 맞긴 합니다만 이 계좌는 현재 거래 정지 상태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 범죄 연루 계좌로 분류됐어요. 네, 범죄요? 지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행원은 모니터를 돌려 보여주었어요. 보시다시피 2년 전부터 동결된 계좌입니다. 횡령, 배임, 불법 자금 세탁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됐어요. 입출금은 물론이고 조회조차 제한되는 계좌입니다. 지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이 돈은 인출 불가능합니다. 수사가 끝나고 법원 판결이 나야 처리가 가능해요. 손님도 혹시 이 자금 관련해서 조사받으실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남편이 사라진 후에 찾은 거라고요. 지아는 억울함에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행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건 저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혹시 경찰 조사 연락 오면 협조하셔야 할 겁니다. 지아는 휘청거리며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로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범죄 자금이라고? 그럼 서준이는 정말 범죄자였던 거야?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아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내 멍하니 바라봤어요. 10억이라는 숫자가 이제는 흉물스럽게만 보였습니다. 은행을 나와 근처 공원으로 걸어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이 너무 평화로워 보여서 오히려 화가 났습니다. 결국 나도 속았구나. 지아는 통장을 꺼내 두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찢어버리고 싶었어요. 이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증거를, 남편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증거를 없애버리고 싶었습니다. 사랑한다고 했잖아. 지킨다고 했잖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지아는 통장을 찢으려고 양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아야.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아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50대 중반쯤 보이는 남자가 헐레벌떡 달려오고 있었어요. 지아 맞지? 나야, 김철수. 서준이 직장 동료였어. 남자는 숨을 헐떡이며 지아 앞에 섰습니다. 얼굴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어요. 철수 씨? 지아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결혼식 때 한 번 본 것 같았어요. 남편의 회사 동료라고 소개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은행에서 나오는 거 봤어. 혹시 통장 찾은 거야? 김철수의 목소리가 급박했습니다. 지아는 본능적으로 통장을 가방 속에 넣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서준이가 마지막으로 나한테 말했어. 만약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지아 내가 통장을 찾을 거라고. 그럼 꼭 전해달라고 했어. 뭐요? 김철수는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게 신경 쓰이는 눈치였어요. 여기선 안 돼. 조용한 곳으로 가자. 내가 꼭 알아야 할 게 있어. 지아는 망설였습니다. 이 사람을 믿어도 될까요? 또 속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김철수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어요. 알겠어요. 어디로 갈까요? 내 차가 저기 있어. 30분만 시간 내줘.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철수를 따라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지아는 가슴속 통장을 만졌어요. 서준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찢으려던 통장이 이제는 마지막 실마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걔는 도망간 게 아니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김철수는 핸들을 꽉 쥔 채 앞만 보며 운전했어요. 지아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심을 벗어나 외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철수 씨, 대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아가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김철수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서준이 어머니 계신 데로 가는 거야. 시골 요양병원이야. 시어머니요? 지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 강미숙과는 남편이 사라진 후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시어머니는 지아를 차갑게 밀쳐냈거든요. 내가 우리 서준이를 그렇게 만든 거야. 내가. 그날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만나주실까요? 만나줘야 해. 서준이가 남긴 게 있거든. 김철수의 말에 지아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남편이 남긴 것. 그게 대체 뭘까요? 1시간쯤 달렸을까요? 차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 멈춰 섰습니다. 작은 요양병원 건물이 보였어요. 낡은 간판에 사랑 요양병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서 내려. 나는 여기까지만 데려다 줄게. 같이 안 들어가요? 어머니가 날 보면 또 마음 아파하실 거야. 서준이 직장 동료들 보기 싫어하시거든. 김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아는 차에서 내렸어요. 병원 입구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지아야. 뒤에서 김철수가 불렀습니다. 지아가 돌아보자 김철수는 창문을 내리고 말했어요. 서준이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꼭 기억해. 차는 그대로 떠나갔습니다. 지아는 먼지 바람을 맞으며 병원 문을 밀었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간호사에게 강미숙을 찾는다고 하자 2층 끝 병실을 가리켰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2층 복도를 지나 제일 끝 병실 앞에 섰습니다. 문패에 강미숙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지아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누구세요? 안에서 약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전에 그 날카로운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지아는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안 침대에 마른 몸으로 누워있는 시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했어요. 2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늙으셨나 싶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지아를 보자 눈을 크게 떴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왔어? 차갑고 날선 목소리였습니다. 지아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동안 편찮으셨다고 들었어요. 안부 물으러 왔어? 2년 만에? 아니에요. 서준이. 남편에 대해 여쭤볼 게 있어서요.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의 얘기는 하기도 싫어. 나가. 어머니, 제발이요. 저도 알고 싶어요. 서준이가 왜 그렇게 됐는지. 지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창문 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알아서 뭐하게. 죽은 사람 일 들춰서 죽었다는 게 확실해요? 순간 시어머니의 몸이 굳었습니다. 천천히 지아를 돌아봤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시신도 못 찾았어. 그냥 실종됐다고만 했지. 하지만 2년이 넘도록 연락 없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비통함이 묻어났습니다. 지아는 한 걸음 다가갔어요. 어머니, 저 통장을 찾았어요. 서준이가 남긴 통장이요. 시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통장? 그걸 어디서? 신혼집 냉장고에 있었어요. 편지랑 같이요. 시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침대 옆 서랍을 열었어요.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가져가. 지아는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펼쳐보니 남편의 글씨로 빼곡히 뭔가 적혀 있었어요. 회사 이름, 날짜, 금액, 계좌번호, 그리고 비자금이라는 메모가 여러 곳에 보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서준이가 마지막으로 집에 왔을 때 두고 간 거야. 엄마, 이거 잘 숨겨놔. 나한테 무슨 일 생기면 지아한테 꼭 전해줘라고 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 그 다음 날부터 연락이 끊겼지. 지아는 수첩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어머니, 서준이는 대체 무슨 일을 한 거예요? 시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걔는 도망간 게 아니야. 네, 도망간 게 아니라고. 그 애는 싸우러 간 거야. 혼자서. 시어머니의 말에 지아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애가 내 이름 부르며 웃던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서네. 엄마, 지아는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이야. 절대 다치게 할 수 없어. 그렇게 말하던 얼굴이.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 미안해요. 제가 몰랐어요. 나도 미안해. 너한테 화풀이 했던 거.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울었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지아는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단서. 이제 진실을 찾아야 했어요. 병원을 나온 지아는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남편의 수첩을 펼쳤어요. 희미한 조명 아래서 글씨를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2023년 3월 15일 마이너스 대신건설 비자금 조성 확인. 계좌번호 523-4789. 2023년 5월 2일 마이너스 하청업체 대금 미지급. 횡령 의심. 2023년 7월 9일 마이너스 최강석 대표 해외 계좌 이체 확인. 금액 15억. 페이지마다 빼곡한 기록이었습니다. 날짜, 금액, 계좌번호, 그리고 간단한 메모들. 지아는 손이 떨렸어요. 서준이가
이걸 다 기록했던 거야? 마지막 페이지에는 붉은 펜으로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고발장 제출 예정일 2023년 8월 10일. 지아는 달력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사라진 날은 2023년 8월 9일이었어요. 고발 이틀 전. 설마. 지아는 휴대폰을 꺼내 대신건설을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대신건설 최강석 대표 사회공헌 대상 수상, 대신건설 저소득층 주거 개선 사업 앞장, 착한 기업 대신건설 올해의 기업인 선정. 모든 기사가 찬사일색이었습니다. 지아는 최강석 대표의 사진을 봤어요.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비리를 저질렀다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수첩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지아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했어요. 다음 날 오전 지아는 대신건설 본사 앞에 섰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자리한 20층 규모의 빌딩이었어요. 유리창에 햇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로비로 들어서자 안내 데스크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박서준이라는 사람 아세요? 2년 전에 여기 회계팀에 근무했던. 직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죄송하지만 퇴사자 관련 정보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저 그 사람 아내예요. 꼭 만나봐야 할 사람이 있어서 왔는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아 씨? 뒤에서 누군가 불렀어요. 돌아보니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누구세요? 저 이현주예요. 서준 씨 옆자리에 앉았던 사람이에요. 결혼식 때 본 적 있죠? 지아는 가물가물 기억이 났습니다. 남편 동료들이 여럿 왔었는데 그중 한 명이었던 것 같았어요. 현주 씨, 맞아요. 기억나요. 이현주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지아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면 안 돼요. 밖으로 나가요. 두 사람은 건물 밖으로 나와 근처 공원으로 걸어갔습니다. 한적한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서준 씨 때문에 온 거죠? 이현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준이가 뭘 했는지 알고 싶어요. 이현주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서준 씨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너무 착해서 문제였죠. 무슨 뜻이에요? 회계팀에 있으면 보이잖아요. 회사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서준 씨가 처음 이상한 걸 발견한 건 1년쯤 됐을 때였어요. 이현주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하청업체들 대금이 제때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장부상으론 다 지급된 걸로 처리돼 있었죠. 그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비자금. 맞아요. 최 대표 개인 계좌로 빠져나갔어요. 10억, 20억씩이요. 서준 씨는 처음엔 실수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팀장한테 보고했죠. 이현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잘못이었어요. 팀장도 이사도 다 한통 속이었거든요. 지아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그 후로 서준 씨한테 회유가 들어왔어요. 모르는 척하면 승진시켜주겠다. 보너스도 두둑하게 주겠다. 근데 서준 씨는 거절했어요. 그래서 협박이 시작됐죠. 가만히 있지 않으면 너도 공범으로 만들어버리겠다. 내 가족까지 다칠 수 있다. 그런 말들이요. 이현주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서준 씨는 그때부터 매일 야근하는 척하면서 증거를 모았어요. 장부, 계좌 내역, 녹음 파일. 전부 다요. 저한테도 도와달라고 했었어요. 그럼 현주 씨는? 저는 겁이 났어요. 솔직히 말하면 비겁했던 거죠. 서준 씨 혼자 싸우게 내버려뒀어요. 이현주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지아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서준이는 고발하려고 했던 거죠? 네. 검찰에 제출할 고발장까지 다 준비했어요. 근데 회사가 알아챘나 봐요. 고발하기 이틀 전에 서준 씨가 사라졌거든요. 이연주가 지아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지아 씨, 서준 씨는 범죄자가 아니에요. 희생자예요. 정의를 지키려다가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지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서준아, 당신은 그렇게 싸우고 있었구나. 혼자서. 이연주는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혹시 도움 필요하면 연락해요. 이제라도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싶어요. 지아는 명함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수첩을 꺼내 이연주에게 보여줬어요. 이거 도와주실 수 있어요? 이연주는 수첩을 펼쳐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서준 씨가 모은 증거예요. 이걸 어디서? 남편이 남긴 거예요. 저한테. 이연주는 수첩을 꼭 쥐었습니다. 지아 씨, 이거면 충분해요. 최 대표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지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을 닦았어요. 이제는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지아는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책상 앞에 앉아 남편의 편지를 다시 꺼냈어요. 며칠 전 신혼집에서 처음 읽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명을 켜고 편지를 펼쳤어요. 남편의 또박또박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아야, 미안해. 이렇게 떠나서 정말 미안해. 처음 봤던 문장들이었어요. 지아는 천천히 종이를 들어 빛에 비춰봤습니다. 혹시 숨겨진 게 있을까 싶어서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종이 뒷면에 희미하게 뭔가 비쳐 보였어요. 지아는 편지를 뒤집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시 앞면을 봤습니다. 편지는 한 장뿐이었어요. 이상한데. 지아는 편지를 접었던 자국을 따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죠? 편지가 두 겹으로 접혀 있었어요. 안쪽에 또 다른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손톱으로 조심스럽게 떼어냈어요. 얇은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거기엔 연필로 희미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지아는 스탠드를 더 가까이 당겼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글씨를 읽기 시작했어요. 지아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나한텐 이미 무슨 일이 생긴 거겠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통장 속 10억은 내 돈이 아니야. 회사에서 빼돌린 비자금이야. 나는 그걸 막으려 했어. 하지만 늦었어. 이미 돈은 빠져나간 뒤였고 나는 그 증거를 손에 넣었지. 이 돈은 돌려줘야 해. 제대로 일했는데 월급 못 받은 사람들, 대금 못 받아서 망한 하청업체들. 그 사람들한테 돌려줘야 하는 돈이야. 내가 만약 이걸 찾는다면 부디 부탁해. 이 돈으로 내 빚을 갚지 마.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돌려줘. 나는 비겁한 사람이야. 너한테 진실을 말하지 못했어. 위험해질까봐 무서웠거든. 하지만 지아야, 너는 강한 사람이야. 내가 하지 못한 일을 내가 해줄 거라고 믿어. 사랑해. 끝까지 너를 사랑했어. 편지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지아는 종이를 꽉 쥐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바보. 당신 정말 바보야. 지아는 책상에 엎드려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은 도망간 게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고, 정의를 지키려고 싸운 거였어요. 혼자서. 내가 왜 몰랐을까? 왜 믿지 못했을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남편을 배신자라고 생각했던 자신이 너무 미웠어요. 울음을 그치고 얼굴을 닦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어요. 지아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리다 끊어졌습니다. 다시 걸었어요. 세 번째 시도 끝에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시어머니의 약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지아예요. 이 밤에 무슨 일이야? 어머니, 편지에 숨겨진 종이가 있었어요. 서준이가 쓴 거요. 전화 너머로 시어머니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었어? 10억은 돌려줘야 할 돈이래요. 피해 입은 사람들한테요. 시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 그 애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제가 서준이를 오해했어요. 배신자라고 생각했어요. 나도 그랬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처음엔 그 애가 날 버린 줄 알았어. 돈 때문에 도망간 줄 알았지. 그래서 너한테 화풀이 했던 거야. 아니에요, 어머니.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그 애는 끝까지 착한 아이였는데 엄마가 믿어주지 못했어. 시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아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 이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요. 서준이가 원했던 거요. 어떻게? 증거를 검찰에 넘길 거예요. 그리고 10억을 진짜 주인한테 돌려줄 거예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조용히 있다가 말했어요. 지아야, 고마워. 내가 있어서 그 애가 헛되이 간 게 아니구나. 어머니도 함께 해주세요. 혼자는 무서워요. 그래. 내일 올라갈게. 우리 같이 하자. 전화를 끊고 지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지아는 편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어요. 사랑해. 끝까지 너를 사랑했어. 나도 사랑해, 서준아. 그리고 미안해.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야. 지아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남편의 체온은 느껴지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생생하게 전해졌어요.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지아는 책상 서랍에서 공책을 꺼냈습니다. 할 일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1. 이연주 씨와 만나 증거 정리하기. 2. 검찰 고발장 제출 준비. 3. 피해자 명단 확인. 4. 어머니와 함께 변호사 찾기. 써내려가는 동안 지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슬픔은 여전했지만 그 속에 단단한 결기가 생겨났어요. 서준아, 내가 끝내줄게. 당신이 시작한 일을. 사흘 후 시어머니 강미숙이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외출 허가를 받고 왔다고 했어요. 마른 몸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이 정도는 해야지. 두 사람은 지하의 원룸에 마주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남편의 수첩과 편지, 그리고 통장이 놓여 있었어요. 서준이가 다른 건 안 남겼을까?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신혼집에서 찾은 건 이게 전부예요. 더 뒤져봤는데 없었어요. 회사 물건은? 회사 물건이요? 그 애가 마지막으로 집에 왔을 때 노트북 가방을 들고 왔거든. 근데 노트북은 없었어. 회사에 반납했나 했는데. 지아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신혼집에 서준이 짐 보관하던 창고 있잖아요. 거기 안 봤어요. 지금 가볼까? 네, 빨리요. 두 사람은 서둘러 신혼집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햇살이 따가웠어요. 택시를 타고 30분쯤 달렸을까요? 익숙한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복도 끝 작은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폴폴 날렸어요. 안에는 박스 몇 개와 낡은 가방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기요. 지아가 가리킨 곳에 검은색 노트북 가방이 보였어요. 시어머니가 가방을 끌어냈습니다. 지퍼를 열자 노트북은 없었지만 작은 파우치가 들어 있었어요. 지아는 파우치를 열었습니다. 안에 USB 메모리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붉은색 테이프가 붙어 있고 거기에 남편의 글씨로 지아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지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지아의 어깨를 잡았어요. 집에 가서 보자. 여기선 안 돼. 다시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아는 노트북을 켜고 USB를 꽂았어요. 파일이 몇 개 보였습니다. 고발장 최종, DOCX 증거 녹음 파일 2023080120230808, 집 지아에게, MP4. 지아는 마지막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영상 플레이어가 열렸어요. 화면에 남편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지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시어머니는 입을 막았습니다. 화면 속 남편은 수척해 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살아 있었어요. 지아야,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아마 나는 내 곁에 없을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지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내게 좋은 남편이 되고 싶었어.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이렇게 돼버렸네. 남편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더니 다시 말했어요. 나는 회사에서 나쁜 짓을 봤어. 처음엔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 다들 그렇게 산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안 되더라. 양심이 나를 괴롭혔어. 하청업체 사장님이 회사 앞에서 무릎 꿇고 울던 모습이 자꾸 생각났어. 직원들 월급 줘야 하는데 어떡하냐고 울부짖던 그분 목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모았어. 몇 달 동안 밤마다 회사에 남아서 자료를 복사했어. 녹음도 했고 장부도 찍었어. 이 USB에 다 들어있어. 지아야, 나는 이걸 검찰에 넘길 거야. 이 영상을 찍고 나서 3일 뒤에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야. 그러면 아마 나는 위험해질 거야. 지아는 화면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하지 마. 회사에서 협박이 들어왔어. 가족한테 해코지하겠다고 했어. 그래서 너한테 말 못했어. 너까지 위험해질까봐 무서웠거든. 만약 내가 사라지면 사람들은 내가 돈 들고 도망갔다고 생각할 거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겠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화면 속 남편이 눈물을 닦았어요. 하지만 지아야, 나는 내가 진실을 알아줬으면 좋겠어. 나는 너를 배신한 게 아니야.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끝까지 너를 사랑할 거야. 이 USB를 찾았다면 부탁할게. 검찰에 넘겨줘. 그리고 세상에 알려줘. 나 혼자서는 못 끝낸 싸움을 내가 끝내줘. 미안해, 지아야. 그리고 사랑해. 영상이 끝났습니다. 화면이 검게 변했어요. 지아는 노트북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어요. 서준아, 바보야. 왜 혼자 그런 걸 했어? 한참을 울고 나서 지아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다른 파일들을 열었어요. 고발장에는 최강석 대표의 비리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에는 협박하는 목소리들이 담겨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서준이를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준이는 사고로 죽은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이 죽인 거야. 지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슬픔을 넘어선 단단한 결기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알았어요. 서준이가 왜 무엇을 지키려 했는지. 지아야,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서준이가 싸운 이유를 세상에 알려야 해요. 이 사람들이 한 짓을 밝혀야 해요. 지아는 USB를 꽉 쥐었습니다. 내일 당장 검찰에 갈 거예요. 그리고 언론에도 알릴 거예요. 서준이 이름을 되찾아 줄 거예요. 시어머니는 지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지아야. 우리 같이 하자. 네, 어머니. 같이 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아의 마음속엔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챕터 70억의 용도 복수를 넘어 정의로. 검찰청 민원실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지아와 시어머니는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어요. 가방 속에는 USB와 남편의 수첩, 그리고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아야, 떨려?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이제는 안 떨려요. 1시간쯤 기다렸을까요? 마침내 순서가 왔습니다. 안내에 따라 상담실로 들어갔어요. 40대 초반쯤 보이는 검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고발하러 왔습니다. 대신건설 최강석 대표를 횡령과 배임 혐의로요. 검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증거가 있으신가요? 지아는 가방에서 USB를 꺼내 내밀었어요. 여기 다 있습니다. 2년치 회계장부, 녹음 파일, 계좌 내역 전부요. 검사는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컴퓨터에 꽂고 파일들을 열어보기 시작했어요.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건 상당히 구체적인 자료네요. 누가 수집한 겁니까? 제 남편이요. 박서준이라고 대신건설 회계팀에 있었어요. 박서준 씨라면. 검사는 서류를 뒤적이더니 한 장을 꺼냈습니다. 2년 전에 실종 신고 들어온 분 맞죠? 당시 대신건설 측에서는 회사 돈을 횡령해서 도주했다고 신고했는데요. 지아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남편은 도망간 게 아니라 고발하려다 당한 거예요. 고발이요? 이 USB가 증거예요. 남편은 몇 달 동안 회사 비리를 조사했어요. 고발장까지 다 준비했고요. 근데 제출하기 이틀 전에 사라졌어요. 검사는 화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중대한 사건입니다. 정식으로 수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긴급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게요. 지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지아의 손을 꼭 잡았어요. 검찰청을 나오는 길, 지아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현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현주 씨, 저예요. 방금 검찰에 다녀왔어요. 정말요? 어떻게 됐어요? 수사 시작한대요. 일주일 안에 회사 압수수색 들어간대요. 전화기 너머로 이현주의 긴 한숨이 들렸습니다. 드디어 이날이 오는구나. 현주 씨, 언론사 아는 기자 있으세요? 왜요? 세상에 알려야 해요. 서준이가 무엇 때문에 싸웠는지요. 이현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제 대학 동기가 경제신문 기자예요. 연결해 드릴게요. 고마워요. 사흘 후 경제신문 일면에 기사가 떴습니다. 착한 CEO의 민낯. 대신건설 비자금 조성 의혹. 기사는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의 대신건설, 최강석이 올랐습니다. SNS에서는 댓글이 폭주했어요. 역시 착한 척하는 놈들이 제일 나빠 하청업체들 돈 떼먹고 사회공헌? 역겹네 내부 고발자 죽인 거 아니야?
다음 날 검찰이 대신건설 본사로 들이닥쳤습니다. 직원들은 출근도 못한 채 밖에서 지켜봐야 했어요. CCTV에는 검사들이 서류 박스를 들고 나오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저녁 뉴스에서 속보가 터졌어요. 대신건설 최강석 대표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화면에는 수갑찬 채 고개를 숙인 최강석의 모습이 나왔어요.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대표님, 비자금이 사실입니까? 내부 고발자를 협박한 게 맞습니까? 박서준 씨 실종과 관련이 있습니까? 최강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에 오르는 그의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지아는 TV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옆에 앉아 지아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서준아, 맞지? 내 싸움이 헛되지 않았어. 일주일 후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동결됐던 10억 원 계좌가 풀렸다는 거였어요. 검찰 조사 결과 지아는 아무 혐의가 없다고 판단됐습니다. 지아는 은행으로 갔습니다. 창구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인출하시겠어요? 지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 돈 원래 주인한테 돌려주고 싶어요. 네. 대신건설 하청업체들이요. 대금 못 받아서 힘들어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나눠줄 수 있나요? 직원은 당황했습니다. 그건 법률 자문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알겠어요. 변호사 선임할게요. 지아는 검찰청에서 소개받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피해자 구제 신탁 계좌를 만들면 됩니다. 법원 허가받아서 피해자들한테 배분하는 거죠. 얼마나 걸려요? 한 달 정도요. 피해자 명단 확인하고 배분 비율 정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부탁드려요. 한 달 후 법원 허가가 났습니다. 피해자 명단에는 15개 하청업체가 올라 있었어요. 10억은 각 업체가 못 받은 대금 비율대로 나눠졌습니다. 지아는 직접 하청업체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작은 철강 업체였어요. 사무실 문을 열자 50대 사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대신건설 하청 대금건으로 왔습니다. 사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거 이미 포기했어요. 받을 수 없다고 들었는데요. 받으실 수 있어요. 지금 바로요. 지아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입금 확인증이었어요. 사장은 서류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네. 지금 확인해 보세요. 사장은 휴대폰을 꺼내 계좌를 조회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아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제가 아니에요. 제 남편이 이 돈을 지켜낸 거예요. 챕터 8 남겨진 사람의 답 서준 상담소의 불빛. 6개월이 흘렀습니다. 가을바람이 선선하게 부는 저녁이었어요. 서울 외곽 작은 골목, 낡은 건물 1층에 새로운 간판이 켜졌습니다. 서준 노동법률 상담소. 따뜻한 주황빛이었어요. 유리문 안쪽으로는 책상 2개와 의자들이 보였습니다. 벽에는 무료 상담이라고 적힌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지아는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지친 얼굴은 사라지고 차분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들었어요.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50대 남자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작업복 차림이었어요. 손에는 낡은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노동 상담해 주는데 맞나요? 네, 맞아요. 앉으세요. 남자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지아는 메모지와 펜을 꺼냈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 건설 현장에서 일했는데요. 석 달치 임금을 못 받았어요. 회사가 부도났다면서 안 준다는데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서류 있으세요? 근로계약서나 출퇴근 기록 같은 거요. 이거밖에 없어요. 남자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지아는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봤어요. 근로계약서는 없었지만 현장 출입증과 문자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노동청에 체불 임금 진정 넣을 수 있어요. 정말요?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서류 작성하고 같이 노동청 가요. 남자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바로 그때 뒷문이 열리며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차 2잔을 들고 있었어요. 드세요. 따뜻한 게 좋아요. 고맙습니다. 남자는 차를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긴장했던 얼굴이 조금 풀렸어요. 시어머니는 지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예전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병색은 여전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서류 작성을 마친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혼자였으면 어쩔 뻔했어요. 천만에요. 내일 오전 10시에 노동청 앞에서 만나요. 네, 꼭 나갈게요. 남자가 나가고 지아는 시어머니와 마주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오늘만 3명째네. 요즘 찾아오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소문 났나 봐. 공짜로 도와준다고. 지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서준이가 원했던 거잖아요. 시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 애가 봤을까? 봤을 거예요. 분명히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어요. 지아는 서랍을 열어 남편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몇 번을 읽었는지 종이가 낡아 있었어요. 하지만 글씨는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읽어드려도 될까요? 응, 읽어봐. 지아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읽기 시작했어요. 지아야, 내가 내게 바라는 건 복수가 아니야. 정의도 아니고, 그저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지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누군가의 편이 되어준다면 그게 곧 내가 사는 거야. 내가 웃으며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그게 곧 우리가 함께 사는 거야.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애가 다 알고 있었나 봐.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지아는 편지를 접어 가슴에 안았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괜찮아요. 처음엔 너무 아팠는데 이제는 알겠어요. 서준이가 왜 그랬는지. 나도 그래. 이제야 이해가 돼. 시어머니는 지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지아야. 내가 우리 서준이를 살려냈어. 아니에요, 어머니. 서준이가 저를 살려낸 거예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골목은 조용했어요. 하나둘 가게 불들이 꺼져갔습니다. 하지만 서준 노동법률 상담소 간판만큼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어요. 따뜻한 주황빛이 어둠 속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창문 너머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 반짝이고 있었어요. 서준아, 잘 보고 있지? 우리 이렇게 살고 있어. 당신이 시작한 일을 계속하고 있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요. 지아는 책상 서랍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어요.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지아는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사랑해, 서준아. 그리고 고마워. 나한테 이렇게 사는 법을 가르쳐줘서.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지아는 컴퓨터를 켜고 내일 상담 일정을 확인했어요. 5명이나 예약되어 있었습니다. 내일도 바쁘겠네. 지아는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불을 끄고 문을 잠갔어요. 간판 불만 남겨두고요. 골목을 걸어나가는 지아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가방을 맨 어깨가 예전보다 당당했어요. 밤하늘 아래 서준 노동법률 상담소 간판이 고요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은 작았지만 따뜻했어요. 어둠 속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바람이 또 한 번 불었습니다. 간판이 살짝 흔들렸지만 불빛은 꺼지지 않았어요. 누군가의 편이 되어 준다면 그게 곧 사랑하는 사람이 사는 거라고 믿으며 남겨진 사람은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